한철수라. 3화. 정광의 하루는 늘 똑같은 흐름으로 지나갔다.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정광은 저절로 눈을 떴다. 수련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몸의 주기가 완전히 바뀌어 예전에는 해가 떠야 일어났지만 이제는 새벽 첫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전에 몸이 알아서 깨어났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배가 차갑게 가득 차올랐고 천천히 내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먼저 몸을 푸는 것으로 시작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쭉 펴며 하나하나 관절을 풀어주었다.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면 근육이 깨어나고 관절이 부드러워졌다. 이어서 소림보법 연습이 시작되었다. 허보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중심을 잡았고 궁보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며 무릎을 깊게 굽히고 뒷다리는 쭉 펴 중심을 낮추었다. 복보로 앞으로 한 걸음 내리드며 무게중심을 옮기고 다시 뒤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각 자세마다 숨을 맞추었다.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만 정광은 여전히 보법 연습에 집중했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등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혜진이 문을 열고 나와 아침 먹어라 라고 말하면 정광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죽과 채소 그리고 김치로 이루어진 소박한 아침을 먹었다.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씹으며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되었다. 먼저 나무 팩이었다. 오두막 뒤편에 서 있는 큰 나무는 정강이 수련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미 껍질이 많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정강은 나무 앞에 서서 말보 자세를 잡았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허리를 곧게 펴고 오른주먹을 허리에 당기고 왼손은 앞으로 뻗었다.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렸다.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력을 경락을 따라 흐르게 했다. 명문혈을 지나면 더 강해지고 척추를 타고 올라가면 더 빨라지며 협척혈에서 좌우로 갈라져 어깨에 견정혈로 모였다가 팔꿈치에 곡지혈을 지나 집중되어 주먹으로 모였다. 기침 단전. 혜진이 가르쳐준 구결을 속으로 외우며 력주건심으로 내력을 주먹에 집중시켰다. 의동 기발. 주먹을 뻗었다. 퍽. 주먹이 나무에 닿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흔들렸다. 일보. 한 걸음 거리에서 나무를 치는 것이었고 나무 껍질이 조금 벗겨졌다. 다시 자세를 잡고 주먹을 뻗으면 또 퍽 소리와 함께 나무가 흔들렸다. 100번을 반복하는 동안 주먹이 아리고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진이 말했던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것이 수련이고 몸이 한계를 느낄 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것이 성장이었다. 100번을 채우고 나면 손이 부르트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다. 오두막으로 돌아가 손을 씻고 혜진이 만든 약초 연고를 상처에 바르면 시원하면서도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 이제 항아리 수련 차례였다. 오두막 뒤편에 놓인 큰 항아리 2개는 각각 정강의 몸집만 했는데 혜진이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정강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넘칠 때까지 가득 채웠다. 무게가 엄청났다. 하나만 들어도 허리가 휠 것 같았는데 2개를 동시에 들어야 했다. 정강은 항아리를 양쪽 어깨에 하나씩 메고 일어섰다. 무릎이 휘청거리고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고 허벅지가 부르르 떨리며 종아리가 당겼다.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고 목이 뻐근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산길은 가파르고 돌이 많아 발을 헛디디기 쉬웠지만 정강은 소림보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중심을 잡고 무게를 분산시켜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디뎠다. 10걸음을 가면 숨이 차고 20걸음을 가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으며 30걸음을 가면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40걸음, 50걸음, 100걸음을 계속 걸어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며 어깨는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다. 항아리를 내려놓고 잠시 쉬며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와 시원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를 메고 산을 내려갔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컸고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려웠지만 소림보법으로 중심을 낮추고 천천히 내려갔다. 오두막에 도착하면 다시 물을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10번 반복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3번도 못했지만 이제는 10번을 할 수 있었다. 몸이 강해지고 근육이 늘었으며 힘이 생긴 것이었다. 10번을 마치고 나면 다리를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비틀거리며 오두막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옷을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혜진이 물을 건네며 고생했다, 쉬어라 라고 말하면 정강은 타들어가는 목을 적시듯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점심으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을 먹었다. 혜진이 만든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고 무엇보다 수련으로 지친 몸에 기력을 북돋아 주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쉰 후 오후에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 약초는 산 곳곳에 있었지만 귀한 약초는 높은 곳, 험한 곳에 있었다. 절벽 틈에 자라는 영지, 바위 사이에 피는 천궁, 물가에 자라는 택사를 찾아 산을 누볐다. 절벽을 탈 때는 손으로 바위를 잡고 발로 틈을 디디며 올라갔는데 높아서 아래를 보면 아찔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소림보법이 몸에 배어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힘을 분산시키는 법을 알며 몸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으면 뛰어넘거나 돌아갔고 소림보법으로 가볍게 몸을 날렸다. 경공은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조금씩 감이 왔다. 뛰어오를 때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지고 공중에 잠깐 더 머무는 것 같았다. 높은 나무 위에 약초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잡고 기어 올랐는데 가끔 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다른 가지를 잡거나 몸을 돌려 떨어지는 충격을 줄이거나 소림보법으로 중심을 잡아 안전하게 착지했다. 어느 날은 절벽을 타다가 발을 헛디뎠다. 돌이 부서지며 몸이 뒤로 젖혀졌고 떨어질 뻔했지만 발끝으로 다른 바위를 차고 몸을 돌려 위에 돌을 잡았다. 소림보법이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었다. 그때 정강은 깨달았다. 소림보법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약초를 캐고 돌아올 무렵이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바구니 가득 약초를 담아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혜진이 약초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잘했다. 이걸로 한동안은 괜찮겠구나 라고 말했다. 약초를 말리고 정리한 후 저녁 전에 백보신관을 수련했다. 오두막 앞마당에 세워둔 나무에서 거리를 두고 섰다. 이제는 이보가 완전히 익숙해져 2걸음 거리에서도 나무를 흔들 수 있었고 혜진은 3보로 넘어가라고 했다. 3걸음 거리는 더 어려웠다. 거리가 멀어지면 내력이 흩어지기 쉽고 더 많은 내력과 더 강한 집중이 필요했다. 정강은 말보 자세를 잡고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려 경락을 따라 흐르게 하고 주먹으로 집중시켜 뻗었다. 팡! 권력이 터져나갔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력이 도중에 흩어진 것이었다. 다시 시도했다. 1번, 2번, 10번, 100번을 시도했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혜진이 말했다. 거리가 늘어나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천천히 해라. 정강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 조급하면 안 된다. 1보에서 2보로 넘어갈 때도 2달이 걸렸으니 3보도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저녁으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먹었다. 하루의 수련을 마친 후 먹는 저녁은 특히 맛있었고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음미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마지막 수련인 신법 수련 시간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잡념을 떨쳐내고 마음을 비웠다. 단전에 집중하면 배꼽 아래에서 작은 불씨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정강은 그 따뜻함에 집중하며 불씨가 조금씩 커지게 했다. 내력이었다. 내력을 끌어올려 경락을 따라 순환시켰다. 단전에서 시작해 명문혈로, 척추를 타고 올라가 백회혈로, 다시 내려와 인당혈로, 목을 지나 단중혈로, 배를 타고 내려와 단전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 소주천이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피로했던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며 몸이 회복되었다. 신기했다. 아무리 혹독한 수련을 해도 밤만 되면 몸이 괜찮아지는 것은 심법 수련이 몸을 치유하기 때문이었다. 1시간을 수련하고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상쾌했다. 잘했다. 혜진이 말했다. 이제 자거라. 내일도 수련이다. 정강은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오늘도 해냈고 내일도 할 것이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정강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키도 한 뼘은 더 큰 것 같았고 어깨는 넓어지고 가슴은 두꺼워졌으며 팔뚝과 허벅지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다. 얼굴도 변해서 뺨에 살이 빠지고 턱선이 뚜렷해졌으며 눈빛도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소년의 얼굴이었다. 무공도 늘었다. 백보신권 2보는 완전히 익혔고 3보도 조금씩 감이 왔으며 소림보법은 이제 숨쉬듯 자연스럽게 나왔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력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2배는 깊어진 것 같았다. 혜진은 만족스러워하며 잘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제법 쓸만한 고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정강은 할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다. 어느 날 정강은 혜진에게 할아버지, 마을에 약초 팔러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다녀오너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과 너무 깊게 얽히지 마라. 그리고 라고 말했다. 알아요, 할아버지. 조심할게요. 혜진은 정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구나. 해 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라고 말했다. 정강은 말린 약초를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산을 내려갔다. 가볍게 움직이니 예전보다 훨씬 빨라서 산길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저번 주에도 소 한 마리가 물려갔다고 하더군. 한 농부가 말했다. 이번엔 사람까지 다쳤다던데. 다른 농부가 물었다. 최신의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겨우 목숨만 건졌다더군. 다리를 물려서 앞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던데. 호랑이라니, 이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난 적이 언제였던가? 10년은 됐지. 내가 젊었을 때도 호랑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었는데 하필 지금 나타나다니.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던데 엄청 크다도 하더군. 최신의 아들 말로는 소만하더래. 눈이 횃불처럼 빛났다고. 헛소리겠지. 겁에 질려서 과장하는 거야. 호랑이가 무슨 소만하겠어. 하여간 조심해야게. 당분간 산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특히 깊은 산은 절대 가지 마. 정강은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 호랑이.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리였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자신이 매일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니. 아저씨, 그 호랑이가 어디쯤에 나타났대요? 정강이 물었다. 농부가 정강을 돌아봤다. 너 누구냐? 아, 산속에 사는 약초꾼 아이로구나. 네가 사는 산 반대편 계곡 쪽이라던데. 하지만 조심해라. 호랑이는 영역이 넓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강은 약방으로 가서 약초를 팔았다. 약방 주인이 약초를 살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품질이 좋구나. 어디서 캤느냐? 산 깊은 곳에서요. 요즘 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데 조심해라. 혼자 다니지 말고. 네, 조심할게요. 돈을 받고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호랑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관에서 사냥꾼들을 보냈다던데 아직 못 잡았다고 하더군. 호랑이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군다나 그렇게 큰 놈이라면. 소림에서 승려를 보내달라고 청했다던데? 소림? 소림에서 뭐하러 와? 호랑이 잡으러. 소림 무공으로 짐승도 제압할 수 있다고 하잖아.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소림 승려들이 오면 금방 잡겠지. 정강은 그 말에 움찔했다. 소림. 할아버지가 조심하라던 소림 승려들이 이 마을에 온다고? 서둘러 마을을 나와 산을 올라가는 길에 정강은 계속 주변을 경계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움찔했고 바람에 풀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오두막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정강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혜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구나. 어떻게 됐느냐? 할아버지, 마을에서 호랑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호랑이라고? 네, 산에 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소도 물어가고 사람도 다쳤대요. 최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물렸다는데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디쯤에 나타났다더냐? 계곡 쪽이라고 했어요. 우리 산 반대편이요. 그런데 정강은 망설이다 말했다. 소림에서 승려를 보내달라고 청했대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림이라고? 네, 호랑이를 잡으러 온다고. 혜진은 한참을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강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지금껏 본 적 없이 어두워진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정강아, 당분간 약초 캐러 가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만 할아버지, 안 된다.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네가 아무리 수련을 했어도 짐승을 상대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호랑이는 산의 제왕이다. 무공을 익힌 사람도 함부로 상대할 수 없어. 그리고 혜진은 말을 멈췄다. 정강은 할아버지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소림 승려들. 할아버지는 소림 승려들을 피하고 싶어 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정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랑이, 소림, 할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이 지났다. 정강은 오두막 근처에서만 수련했다. 나무를 패고 항아리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백보신권을 연습했지만 약초는 캐러 가지 않았다. 오두막에 약초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혜진은 마을에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약초가 없으면 겨울을 날 수 없었다. 쌀도 사야 하고 소금도 사야 했고 기름도 사야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정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제가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오두막 근처만 돌아다닐게요. 깊은 산에는 안 갈게요. 혜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깊은 산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네, 할아버지. 정강은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두막 근처의 약초는 이미 다 캤기에 조금 더 올라가야 했지만 깊은 산까지는 가지 않았다. 바위가 많은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돌아다니며 당위를 캐서 뿌리를 조심스럽게 파내 바구니에 담고 천궁을 캐서 줄기를 잘라 담고 황기를 캐며 바구니를 반쯤 채웠다. 조금만 더, 정강은 생각했다. 조금만 더 캐면 바구니가 가득 찰 것이었다. 바위가 많은 곳으로 갔다. 그곳에 귀한 약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위 틈 사이로 자라는 영지, 혜진이 특히 좋아하는 약초였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 가볍게 움직이며 영지를 발견했다. 붉은색 갓을 가진 큰 영지였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그때였다. 바스락.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강은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였을까? 정강은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뭔가 느껴졌다. 시선. 누군가, 아니 무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스락, 바스락. 또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정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숲 사이로 무언가 움직였다. 크다. 엄청 크다. 황갈색 털과 검은 줄무늬, 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 송곳니가 드러난 입. 호랑이였다. 마을 사람들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소만 했다. 아니, 소보다 더 커 보였다. 어깨 높이만 정강의 키만 했고 몸길이는 2걸음은 되어 보였으며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있고 발톱은 날카로웠으며 이빨은 검처럼 빛났다. 정강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웠고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며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천천히 정강을 향해 다가왔다. 낮게 몸을 숙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눈을 정강에게 고정시킨 채 사냥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정강은 알았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시선을 호랑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급격한 움직임은 호랑이를 자극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다. 거리가 좁혀졌다. 10보, 8보, 5보. 호랑이의 근육이 더 긴장하고 뒷다리로 땅을 긁었다. 이제 곧 뛸 것이었다. 정광은 돌아서서 전력으로 달렸다. 나무를 밟고 바위를 차며 달렸지만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정광은 뒤를 돌아봤다. 호랑이가 4발로 땅을 박차며 쫓아왔는데 빠르다. 엄청 빠르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진다. 정강은 더 빨리 달리며 나무 사이로 지그재그로 달리고 바위를 뛰어넘고 언덕을 내려갔지만 호랑이는 계속 쫓아왔다. 나무 사이를 누비는 것도 바위를 넘는 것도 언덕을 내려가는 것도 호랑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정강은 생각했다. 할아버지. 오두막이 저쪽에 있다. 만약 호랑이가 그쪽으로 가면 할아버지가 위험하다. 할아버지는 무공을 쓸 수 없으니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다. 정강은 방향을 틀어 오두막 반대편으로 깊은 산 쪽으로 호랑이를 유인했다. 호랑이는 따라왔다. 정강을 놓칠 생각이 없는 듯 집요하게 쫓았다. 나무 사이로 달리며 굵은 나무, 가는 나무, 쓰러진 나무를 모두 피했고 바위를 넘으며 큰 바위, 작은 바위, 뾰족한 바위를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며 넘었으며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며 중심을 잡고 내려갔다. 정강의 숨이 거칠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 뒤에서 호랑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목덜미에 호랑이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정강은 다시 방향을 틀어 옆으로 갔고 호랑이가 잠깐 균형을 잃어 그 틈에 거리를 벌렸지만 호랑이는 금방 균형을 잡고 다시 쫓아왔다. 계곡이 나타났다. 좁은 계곡으로 양쪽이 절벽으로 막혀 있었다. 정강은 계곡으로 뛰어들어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호랑이도 따라 들어왔지만 계곡이 좁아 호랑이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 정강은 그 틈에 더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계곡이 끝났다. 막다른 길이었다. 앞에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다. 정강은 멈춰서서 돌아섰다.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또 다른 호랑이였다. 첫 번째 호랑이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일반 호랑이보다 컸다. 어깨 높이가 정강의 가슴 정도였고 몸 길이는 한 걸음 반 정도였지만 눈빛은 똑같이 날카로웠고 송곳니는 똑같이 무서웠다. 정강은 깨달았다. 포위당했다. 뒤에서 큰 호랑이가 쫓아오고 앞에서 작은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좌우는 절벽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영리한 놈들이다. 큰 호랑이가 먹이를 몰면 작은 호랑이가 앞에서 기다린다. 사냥 전략이다. 계획적이다. 이 호랑이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정강은 사방을 둘러봤다. 왼쪽은 절벽, 오른쪽도 절벽, 앞과 뒤에 호랑이, 절망적이었다. 큰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왔고 작은 호랑이도 천천히 다가왔다. 거리가 좁혀졌다. 10보, 8보, 5보. 정강은 말보 자세를 잡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면 싸워야 한다. 비록 호랑이 상대로 이길 자신은 없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렸다.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에서 피어올라 경락을 타고 흘렀다. 명문혈을 지나 더 강해지고 척추를 타고 올라가 더 빨라지고 협척혈에서 갈라져 견정혈로 모이고 곡지혈을 지나 집중되어 주먹으로 모였다. 백보신관. 큰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뛰었다. 정강은 주먹을 뻗었다. 삼보거리. 권력이 터져나가 호랑이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갔다. 팡! 권력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맞았다. 퍽!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털이 두껍고 근육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한 것이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다시 몸을 낮추고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봤다. 동시에 작은 호랑이가 뒤에서 뛰어올랐다. 정강은 허브에서 몸을 낮추고 옆으로 구르며 피했다. 호랑이의 발톱이 등을 스쳤고 옷이 찢어지며 피게 흘렀다. 뜨거웠다.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일어서서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2보 거리로 작은 호랑이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권력이 터져나갔다. 팡! 작은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고 호랑이가 머리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늦었다. 권력이 머리 옆을 스치며 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다. 크악! 호랑이가 뒤로 물러나며 머리를 흔들고 피를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일어서서 으르렁거렸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분노했다. 정강은 숨을 가다듬었다. 백보신권을 연달아 썼지만 아직 여력이 남아있었다. 매일같이 100번씩 연습하며 단련한 내력이었다. 하지만 2마리의 호랑이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했다. 집중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큰 호랑이가 다시 뛰었고 정강은 몸을 날려 나무 뒤로 숨었다. 호랑이의 발톱이 나무를 쳤다. 콱! 굵은 나무였는데도 호랑이의 발톱 한 번에 갈라졌다. 무서웠다. 저 발톱에 맞으면 죽는다.
정강은 나무 뒤에서 주먹을 뻗었다. 입으로 호랑이의 등을 향해 팡! 맞았다. 호랑이의 등에 박혔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돌아섰다. 분노한 눈빛이었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죽이려 했다. 두 호랑이가 동시에 뛰어올랐다. 정강은 필사적으로 피했다. 왼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큰 호랑이의 발톱이 오른쪽 어깨를 스쳤고 옷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다. 다시 오른쪽으로 굴렀지만 작은 호랑이의 이빨이 왼쪽 팔을 물었다. 아팠다. 엄청 아팠지만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일어서서 다시 주먹을 뻗었다. 일보, 거의 닿을 듯한 거리로 작은 호랑이의 얼굴을 향해 팡! 맞았다. 작은 호랑이의 코에 박혔고 호랑이가 뒤로 날아가 바위에 부딪혀 피를 흘렸지만 다시 일어났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강은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떨렸다. 백보신권을 여러 번 썼고 상처도 많이 입었다. 내력이 바닥나지는 않았지만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피가 계속 흘렀고 팔과 어깨가 욱신거렸다. 두 호랑이가 다시 다가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먹이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정강은 바구니를 들었다. 무기가 필요했지만 바구니는 너무 가벼워 호랑이에게 던져봤자 소용없었다. 큰 호랑이가 뛰어올랐다. 정강은 바구니를 던졌고 호랑이가 바구니를 발톱으로 쳐서 산산조각 냈으며 약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작은 호랑이도 뛰어올랐다. 정강은 주먹을 휘둘렀다. 내력을 모아 쥐어짜듯 끌어올려 주먹에 실었다. 마지막 일격이었다. 팡! 작은 호랑이가 옆으로 비틀거렸지만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다. 정강의 내력이 흔들렸던 것이다. 상처로 인한 고통과 피로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큰 호랑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강을 향해 뛰어올랐다. 발톱이 정강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정강은 눈을 감았다. 죽는구나. 할아버지, 미안해요. 쾅!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고통은 없었다. 정강은 눈을 떴다. 작은 호랑이가 옆으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고 움직이지 않았다.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죽었다. 누군가 나타났다.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승려였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수염이 희끗희끗했으며 눈빛은 온화했지만 기품이 느껴졌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엄청났고 그 뒤에 어린 동자승이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괜찮은가? 승려가 물었다. 정강은 대답하기도 전에 큰 호랑이가 승려를 향해 뛰어올랐다. 승려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주먹을 느릿느릿 천천히 뻗었다. 하지만 그 주먹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쾅! 큰 호랑이가 공중에서 멈췄다. 아니, 뒤로 날아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바위에 부딪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죽었다. 정강은 넋이 나갔다. 주먹 한 번에 호랑이를 죽이다니. 그것도 2마리나. 주먹이 닿지도 않았는데. 다쳤구나. 승려가 정강에게 다가와 등을 살폈다. 깊지는 않지만 치료해야겠다. 승려는 품에서 약을 꺼내 정강의 등에 발랐다. 시원한 느낌이 들며 통증이 가라앉았고 어깨의 상처와 팔의 상처에도 약을 발랐다. 신기했다. 아까까지 그렇게 아팠는데 약을 바르니 통증이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강이 고개를 숙였다. 천만에. 마을에서 호랑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네가 싸우는 것을 봤다. 승려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쓴 무공이 혹시 백보신권이 아니냐? 정강은 순간 얼어붙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조심해야 한다고. 소림을 조심해야 한다고. 정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주먹으로 친 거예요. 승려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주먹으로만 쳤다고? 그럼 어찌 호랑이가 그리 밀려났겠느냐? 분명 내력을 실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강은 더 세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승려는 정강을 자세히 살폈다. 정강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강이에요. 정강이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부모님은? 할아버지랑 살아요. 산속에서요. 승려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다. 네 할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느냐? 정강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모른다고? 승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짜 몰라요. 할아버지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불러요. 정강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승려는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네 할아버지를 뵙고 싶구나. 호랑이를 처치한 것에 대해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정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 소림 승려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승려가 소리쳤다. 승려가 놀란 표정으로 정강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세요. 정강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러시느냐? 몰라요. 그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강은 뒤로 물러나며 승려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승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나는 네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쓴 무공이 소림의 것과 매우 닮아서. 아니라니까요. 저는 무공 같은 거 몰라요. 정강이 소리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승려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심도 커졌다. 무공을 배운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숨기려 하는가? 알겠다.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이 상처들은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 일단 쉬어라. 승려는 정강에게 다가가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을 더 발랐다. 정강은 긴장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승려가 말했다. 정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흩어진 약초를 황급히 주었다. 바구니는 부서졌지만 옷자락에 약초를 싸고 안고는 승려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어요, 스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강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산길을 열어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승려와 동자승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강은 더 빨리 달렸다. 나무와 바위 사이를 누비며 빠르게 움직였다.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혹시 따라오는 건 아닐까? 정강은 원래 가던 길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 계곡을 돌아가고 큰 바위를 넘어가고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갔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다. 한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오두막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정강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정강은 안도하며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다. 할아버지! 정강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정강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아까 그 승려와 동자승이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승려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있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네가 너무 급하게 숨기려 해서 더 의심이 갔다. 그래서 따라왔다. 정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온몸이 떨렸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하는데. 혜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혜진의 찢어진 옷과 상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강아, 무슨 일이? 혜진의 목소리가 멈췄다. 정강 뒤에 서 있는 승려를 봤기 때문이었다. 주황색 승복, 소림의 승려였다. 승려도 혜진을 보고 눈이 커지며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혜진?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고 손이 문틀을 붙잡았다. 해각 스님. 해각. 소림의 고승이자 혜진이 소림에 있을 때 함께 수련했던 동료. 혜진이 파문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방장 해원대사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해각은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갔다. 정말 그대인가? 10년 만이로구나. 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다. 정강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지금껏 본 적 없이 어두웠다. 아니, 어둡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공포. 할아버지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해각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그대의 제자인가?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제자가 아니네. 해각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럼 무엇인가? 이 아이는 분명 백보신권을 사용했네.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할아버지! 정강이 혜진 앞으로 달려가 그를 감쌌다.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해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밖에 서 있을 일이 아니다. 혜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네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은 좁아서 네 사람이 들어서니 더욱 비좁았다. 혜진은 차를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차주전자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대로 주저앉으며 해각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각, 제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네. 해각은 침묵한 채 혜진을 내려다보았다. 혜진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네. 눈밭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구해 키웠는데 몸이 너무 약했네. 그래서 기초적인 호흡법만 가르치려 했네.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혜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재능이 있었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욕심이 났네. 조금만 더 가르쳐주고 싶었네. 그렇게 점점 깊은 무공을 가르치게 됐네. 혜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모두 내 잘못이네. 내가 약속을 어겼네. 내가 소림의 규율을 어겼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따랐을 뿐이네. 할아버지! 정강이 혜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졸라서. 정강도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다. 제 잘못이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할아버지를 벌주지 말아주세요. 혜진은 정강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혜진의 눈물이 정강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미안하다, 정강아. 내가 너를 이런 곤경에 빠뜨렸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해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동자승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두막안은 조용했다. 혜진과 정강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해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열려있는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이 보였다. 해가 기울어 벌건 빛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해각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다. 작가의 말. 재미있게 듣고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